정한, 한국을 점령한다. 어떻게?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 질서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정한론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죽도, 울릉도, 죽도가 울릉도니까 당시에 죽도 울릉도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조선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만주를 가겠다는 게 요시다 쇼잉을 비롯한 정한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세와키 사토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지지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와키 사토가 블라디보스톡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와키 히사토가 블라디보스톡에 간 것은 대외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 영사 그 정도의 수준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조사하러 간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실제 세와키 임무를 실제로 보시면 거기 안에 조선 북부 지역에 대한 섬세한 조사, 정보를 수집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조선 국경지대를 정탐하라는 일본 정부의 은밀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1875년 4월 21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도 세와키 사토는 오는 길에 봤던 섬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츠시마와朝鮮に近いのか日本に近いのかを聞いたら朝鮮に近いという。人家はないが樹木が繁茂した島に時々来て樹木を切り取って船に積んで帰るという。 결국 그는 섬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조선인 한 명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은 김인승. 김인승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1996년 세상에 알린 이는 구양근 교수입니다. 친일파 연구의 태도라고 하는 임종국 선생님이 쓴 실록 친일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친일파 제1호는 아마 강화도 조약 때 온 김인승일 것이다. 근데 그 김인승이 어떤 연유로 일본에 왔고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하는 간단한 한두 줄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승이 그 김인승인가 보다 하고는 잠깐 제 연구 테마를 접어두고 김인승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와키 히사토를 찾아내고 블라디보스토크 그 견문 잡기를 찾아내고 기타 막대한 방계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구양근 교수는 김인승의 행적을 쫓다 보니 세와키 사토의 블라디보스토크 견문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문서의 전문을 국내 최초로 번역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인승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러 곳에서 아주 직량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는 아주 흔쾌한 그런 사대부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 김인승이었습니다. 1875년 당시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함경도 지방의 대기근을 피해 국경을 넘은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이 300호가 넘는 마을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서북쪽 우스리스크의 한인 마을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던 사대부 출신 김인승에게 세와키 히사토의 제안은 기회였습니다. 저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인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입장이라는 것은 고용증명서라는 얘기입니다. 채용증명서죠. 일단 3개월인데 1급 1원씩이다. 나중에는 물론 월급으로 바뀌고 봉급도 배로 뛰어오릅니다만 김인승이 해야 할 일은 만주와 조선의 지도 작성 그리고 기타 취조를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올 때 썼던 조잡한 지도,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지침서 몇 권,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인승이 조선 전도를 작성해주고 계림 사약을 써줌으로써 아주 최신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김인승의 도움으로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제작한 조선전도입니다. 조선을 8도로 구분하고 지명과 지리 정보가 상세히 적힌 이 지도 덕분에 훗날 일본군은 조선을 쉽게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도움을 준 함경도 출신의 모씨, 조선전도에 기록된 그 인물이 김인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김인승의 큰 공헌은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김인승은 강화도 조약의 정권대사인 구로다 키요타카에게 발탁되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8개) 조항의 마지막 항을 보면은 두말할 필요 없다. 지금 천국처럼 저렇게 큰 나라, 저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도 대만 일전에서 패하고 강화를 청하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 조선이 무슨 힘으로 버티겠는가? 빨리 개국하라. 이렇게 조선 관리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그런 18개 조항을 써서 구로다에게 건네줍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자 일본 식민주의 침략의 시발점이 된 강화도 조약. 그 역사적 사건 뒤에도 조선인 친일파 1호 김인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인승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거리에서 듣기 불편한 말들이 들리고 길을 걸으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에게 되돌아온 것이 그의 기대와 달랐던 걸까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김인승은 러시아로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바키 사토와 김인승 사이에는 어떤 정보가 오고 갔을까요? 竹島は朝鮮から何里ほど離れていて日本からは何里ほど離れていますか? 죽도는 강원도 삼척부 소속이며 섬의 주위는 천리나 된다고 합니다. 땅은 비옥하고 산물이 많은데도 나라에서 금도로 삼고 있어서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혹 가서 살고 싶어도 적발될까봐 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자연히 몇 리인 줄도 알 수가 없군요. 그 섬은 울릉도였습니다. 세와키 히사토는 김인승으로부터 그 섬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원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합니다. 바로 그 섬을 일본이 개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와키 히사토는 분명 죽도에 대해 김인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청원서에는 왜 다른 이름 송도를 썼을까요? 이전에 조선과 맺었던 많은 조약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 안에 죽도 송도가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울릉도, 독도로. 만약에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이 독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착시 효과를 만들었던 거고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고. 세와키 히사토가 이렇게 송도 개척론을 주장한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서 동해안 연안과 항구를 정밀 탐사했고
1857년 지도를 간행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도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同国では今年から罪人をサハリン島に移民させるという。同国は徐々に境界を広げて国威を域外に張るという意図である。古来から付属されている松島を開拓し交易の利を得ることである。 울릉도 독도를 모두 다 가져가려는 전략을 수립한 거고 그것이 일본 외무성의 원형이 됐고 그 원형의 제공자가 바로 세와키 히사토입니다.